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리더십의 모습 및 또 다양한 유형들의 예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변화를 선도하는 리더십의 원칙에 대한 내용들에 관해서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 오늘은 이 리더십을 가지고 KPMG 네덜란드의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던 KPMG 네덜란드는 기업이 변화 적응형 과업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오늘 필자는 교수님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94년 KPMG의 루드 꾸텍 회장님은 전략적인 도전에 직면했음을 인식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회계감사, 경영 컨설팅, 세무 분야에 종사하면서 네덜란드 업계에서 선도의 위치에 서 있었고 수익성도 괜찮은 그러한 편이었지만 더 이상 성장할 가능성은 희박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3정 KPMG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계법인하고 또 해외 컨설팅 회사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회계 감사 업무도 하고 컨설팅 업무도 하고 하는 이러한 업무들을 우리나라 내에서도 진행하고 있죠. 회계 감사의 부분의 이익은 시장이 점점 포화 상태가 되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경영 컨설팅 사업에서의 경쟁도 계속 치열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베인 앤 컴퍼니라든가 이런 전략 컨설팅 회사들이 있죠. 이 회사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이 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꾸데크 회장님께 그런 사항들이 인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꾸데크 회장님께서는 회사가 좀 더 수익성을 높이고 성장 기회가 있는 분야로 진출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으나 그것이 무엇이며 KPMG가 그것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도 못 잡은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오늘 교수님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꾸데크와 이사회는 추세와 불연속성을 분석하고 핵심 역량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경쟁 위치를 평가하고 잠재적인 기회를 파악하는 것과 같이 치밀한 다초원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전략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들이 KPMG 내에 있다고 확신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KPMG가 전략 컨설팅 회사니까 이런 다양한 회사의 전략 분석에 대한 도구들은 많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회사를 가지고 그 회사 자체를 스스로 분석해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 과업을 통해 도출된 전략들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들이 도출되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는 거 아닌가는 사실 별개의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KPMG의 파트너들은 대체로 기존의 방식을 만족스러워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 계속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해왔던 대로 그냥 하면 되지 그것들을 어떻게 또 새롭게 변화하고 변화에 가느냐,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직급이 높아가면 점점 그런 것들을 잘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파트너급이나 또는 조직 내 하위 직급의 인력들조차도 새로운 사업 방식을 학습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어느 정도 잘하고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변화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파트너들의 태도와 이들이 조직 문화에 끼친 고질적인 병폐들을 뒤바꾸어 놓는 것은 KPMG로서는 변화를 위해 적응해야 할 거대한 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안 그렇게 고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습성들을 버리고 변화에 적합한 그러한 조직으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것들에 상당한 리스크와 또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꾸데크 회장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꾸데크는 발코니에 서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KPMG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제7장에서 변화를 선도한 리더십의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이 발코니에 서라. 발코니에 서서 멀리 회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꾸데크 회장이 KPMG를 놓고 발코니에 서가지고 어떻게 이 회사를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KPMG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고, KPMG의 조직 구조야말로 변화를 거부해온 주범이라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이 KPMG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조직 구조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코니에 서가지고 멀리 쳐다보니까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KPMG는 파트너십, 일종의 한명 회사이라기보다는 파트너 각자가 마치 자신의 봉투 안에서 영주로서 군림하고 있는 소공국들을 한 군데 모아놓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KPMG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파트너들이 있고 거기에서 각 파트너들이 영주가 돼가지고 하나의 봉건제처럼 이렇게 봉토를 이루는 이러한 식으로 조직 구조가 되었는 것이 바로 KPMG가 성장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성공은 파트너들 각자의 개별적인 성과를 합친 것일 뿐 공동의 목표하에 300명의 동료들이 합심하여 이룬 하나의 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파트에서 이룬 성과들을 그냥 총합한 거지 이 모든 것이 시너지를 내어서 어떤 거대한 성과를 이뤄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단지 개별 단위들의 수익성에 의해 측정되고 있었을 뿐이며 심지어 기본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누구라도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그러한 파트너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맡겨진 파트 부분에 있어서만 자신이 할 일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서 성과 내면 그 총합으로 회사의 어떤 총 매출액이 산출되고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파트너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파트너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그냥 지키는 것이다. 자기의 영역을 지키려고만 노력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침범하거나 서로에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또 극히 어려운 것이죠. 즉 이것은 극히 일회성의 사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파트별로 다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프로젝트별로 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 배울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파트너들 상호 간의 대립이 또한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만약 파트너들이 기업 전반에 걸친 변화에 저항하고자 한다면 직접 대놓고 변화에 대한 쟁점 사항들을 공격할 필요도 없었으며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로 행동한다. 이것이 KPMG에 존재하는 어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영역을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어떤 파트, 이것을 잃고 싶지 않고 그냥 자신의 파트가 잘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자신의 파트가 뛰어나게 많은 성과를 거두면 그에 대한 성과를 받고 이런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꾸데크는 이런 식의 자율성이 KPMG에서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사들은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하지 않거나 주당 근무 시간이 많을 경우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조적이며 혁신적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창조는 혁신은 이 가운데 사라지고 오직 성과만이 남는 그러한 구조였다는 것이죠. 부하 직원들의 작업 결과를 검토할 때 파트너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이해나 신성한 통찰력을 구하기보다는 혹시 실수한 것이 없는지 하는 것만을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후퇴하고 소극적인 그러한 방식의 그러한 운영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꾸데크는 비록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변화 적응형 도정의 피상적인 모습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는 했지만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상의 변화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이 진단되었죠. 각각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고 변화하기 싫어하고 또한 각각 파트만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정보 제공도 안 되고 또한 새로운 신입사원이 커나가기엔 좀 한계가 있는 그러한 구조라는 것을 꾸데크 회장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가 꾸데크 과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 스스로 어떻게 변화해야겠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리더십이 할 일이죠. 그러니까 변화는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변화를 강요하거나 어떤 것을 가르쳐 주거나 그것을 어떻게 변화하라고 지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겪을 수밖에, 그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이 CEO, 최고직 경영자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꾸데크가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은 300명에 달하는 파트너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죠. 300명을 파트너들을 쭉 다 모아가지고 한자리에 다 모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KPMG의 역사, 사업 현황, 당면한 사업상들의 점정 사안들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죠. 일단 관심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의 회사로서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파트너들의 의견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제 물어보는 것이 과연 우리 조직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파트너들에게 그 의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명령보다는 대화를 통해 전략적인 솔선수범을
유도해 냄으로써 꾸데크는 파트너들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어떻게 변화될지 서로 이야기를 해봐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 대해 서로 합의된 가운데서 일이 진행되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도 쌓이는 것이고 의사소통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꾸데크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파트너들 간의 신뢰와 자기의 신용에 기반하여 꾸데크는 100명의 파트너와 그 밖의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임무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파트너들을 설득했다는 것이죠. 100명을 뽑아라. 그래서 이 100명이 이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시도를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은 거의 4개월 동안 업무 시간 60%를 이 작업에 할애했다는 것이죠. 100명이 다른 업무들보다 이 업무의 60%를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변화를 추구해 나갔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교수님들은 KPMG 회장 루스 꾸데크가 1994년 KPMG가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음을 감지하고 꾸데크는 경영 컨설팅 사업의 경쟁이 높아지고 수익성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조직 내 고질적인 병폐들을 뒤집어 놓을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로 이 발코니에 올라서서 KPMG를 뭘 시각에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KPMG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발코니에 서서 넓은 시각으로 KPMG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KPMG가 영주들을 모아놓은 소공국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며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너들이 있으면 파트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있고 또한 파트너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있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독일의 봉건 영주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하나의 개별적인 단위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간의 시너지를 이루는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또한 정보교환도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꾸데크 회장은 알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서 이 여건을 통해서 300명의 파트너들에게 서로 변화의 방향들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고 그 중에 100명을 뽑아서 이들을 통하여서 회사의 변화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PMG의 예를 통해 회사의 독립성이 도리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없고 그냥 각 파트별로 맡겨준 것만 잘하면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계 감사법인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사팀이 가서 그 회사에 대한 감사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팀을 잘 꾸려서 이렇게 각 팀별로 각 파트별로 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너지나 어떤 큰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업무상 특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 전략적 컨설팅 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수익성 이런 것들의 한계가 있고 감사 업무도 그렇고 세무 업무도 그렇고 이 시장이 포화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럼 그 가운데 이러한 시장 포화된 상태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며 어떻게 새로운 것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변화, 하나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꾸데크 회장은 발코니에 올라가 가지고 KPMG에 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계획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 회사 가운데 도리어 독립성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각각이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이 잘 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각각이 잘 커나고 그것이 총합이 좋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각각가 잘 해나갈 뿐만 아니라 각 파트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점으로 통하여서 하나의 조직체, 유기체를 만들어 가야지 더욱더 큰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독립적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는 한계점이 있고 도리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함께 모이고 함께 디스커션하는 이러한 어떤 꾸데크 회장의 시도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직 내에서도 만약 이러한 분위기가 만약 팽배하거나 그렇게 있다면 함께 모이는 자리를 통하여서 서로 대화의 장을 만드는 그러한 CEO의 본래적인 역할인 그러한 하나의 변화의 여건을 환경을 조성한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질 때 바로 이러한 어떤 회사의 독립성, 회사의 자율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나 부작용들을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또한 하나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성립된 KPMG 태스크포스 팀의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PMG 이제 100명의 KPMG 팀이 생긴 것이죠. 그 지칭을 뭐라고 했냐면은 더 100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KPMG 회장 꾸데크가 그의 동료들을 꾸데크와 그의 동료들은 12명의 선임 파트너들로 전략적 통합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12명으로 시작을 한 것이죠. 서로 다른 계층 분야에서 선발된 100명의 전문가들을 통상적으로 더 100이라고 칭했다라는 것인 더 100이라고 칭한 100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적 도전의 과업을 수행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 적응용 과업들을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전략적 발휘의 파트너가 아닌 하위 직급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원래 전례가 없었던 그러한 일인데 이는 처음부터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그러한 사람들, 하위 직급의 사람들이 이 변화에 참여하면서 이 변화가 새로운 방향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과거 고위 간부들은 하위 직급의 사람들이 내는 의견에 조금도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채택하지도 않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100명의 전문가들은 14개의 태스크포스 팀에 분산 배치되어 3개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첫째는 어떤 일을 했냐? 14개 분야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미래의 추세를 예단하여 지금과의 불연속성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미래, 추세, 예단. 어떻게 미래가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핵심 역량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과연 KPMG 핵심 역량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성장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핵심 역량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 적응형 도전 과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변화 적응형 도전 과제.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지, 우리 조직이 어떤 것을 해야지 우리 조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이 세 번째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각 팀들은 건물 내 별도의 층에서 전담 스태프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존의 규칙과 규정들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규칙과 규정들은 모두 다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룰인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룰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룰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총괄자로서 KPMG의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이사인 헤일리 보스가 취임해 왔는데 전략적 과업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태스크포스 팀은 KPMG의 기업 문화와 정면 대결을 벌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KPMG의 그런 분위기하고 정면 대결을 해서 그것을 변화해야 될 그런 과업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변화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대치되는 그러한 팀을 만들고 그 팀이 이 회사와 대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좀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전략적인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태스크포스 팀은 이렇게 정면 대결을 벌여야 됐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낡은 규칙을 가지고는 새로운 과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에 대한 존중이 너무 강해서 효과적인 팀워크를 저해한다든지 각자의 확고한 신념에만 집착함으로써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한다든지 부서 간의 충성심이 기능 간 문제 해결에 장벽이 되는 상황에서 태스크포스 팀이 제대로 가동되기는 사실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 태스크포스 팀이 운행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 조직을 봐도 각자 있는 회사를 봐도 각자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태스크포스 팀이 원활하게 움직이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팀원들 각자가 상호 간의 갈등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토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갈등 회피가 이 발전의 가장 어떤 하나의 장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갈등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피하려고만 하니까는 뭐가 문제인지도 발견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태스크포스 팀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전략적 과업도 수행할 수 없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헨리 보스는 태스크포스 팀이 현재의 기업 문화와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현재의 기업 문화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의 바람직한 기업 문화는 뭐냐? 이 두 개를 놓고 서로를 비교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을 헨리 보스는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의 기업 문화와 바람직한 기업 문화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문제를 진단하게 된 것입니다. 현 기업 문화는 반대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완벽함을 추구하며 갈등을 회피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바람직한 기업 문화는 자아 성취를 위한 기회를 창조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동료들 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상당한 어떤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꾸데크가 느꼈던 변화 적응형 도전의 과제들을 모든 조직원들이 이제는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아 성취를 해나가며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러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정말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환경으로 우리 기업 문화가 잘 조성되고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필요성들, 또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다. 우리가 각각 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고 서로가 신뢰를 믿고 서로 간의 신뢰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신뢰의 관계의 구축,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즉 변화를 위해서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마침내 스스로 변화 적응형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틀을 고안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가 스스로의 변화 적응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틀을 스스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만약 구성원 이 태스크포스 팀의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여러 사업 단위와 계층을 초월한 협력에 의존해야 하는 전략에서 KPMG가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스크포스 팀원들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업 문화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TF팀에서 먼저 스스로가 우리가 변화해야 될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현재의 문화 가운데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참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개인적인 수준에서 팀원들은 각자의 변화 적응형 도전 과제들을 파악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개인이 해야 될 변화 적응형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태도라든가 행동 방식, 습관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인 것이죠. 개인적인 변화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밖에 누가 과연 관여해서 각 개개인이 그러한 변화 적응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입니다. 코치와 컨설턴트의 역할을 병행하면서 태스크포스 팀원들은 피드백과 다양한 제안을 주고받음으로써 상호 지원을 했다는 것이죠.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서로 코칭도 해나가고 컨설팅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제 스스로에게 서로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던 상태에서 이제는 서로에게 그 이야기들을 듣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점점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져 갔다. 그러니까 조직이 하나로 유기체적으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쟁점들이 진척되면서 조직 내의 신뢰 수준이 극적으로 높아지게 됐다. 신뢰를 이제 많이 하게 된 것이죠. 태스크포스 팀원들은 자신의 행동 방식을 변화에 적응시켜 나아가는 것이 매일매일의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응에 대한 쟁점들을 파악하고 총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것들을 토론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사용될 사내 용어들이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용어부터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역기능적 행동들에 대해 어떻게 경고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즉 어떻게 이 조직 내에서 역기능으로 조직의 성장을 방해하는 기능들,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경고해야 될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사업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업 문화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 적응형 도전에 필요한 조직 전체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꾸데꾸와 이사들은 계속해서 고충 수준의 조절에 고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고충, 또 이제 우리가 6가지 원칙 중에 이 직원들의 이 고충을 잘 듣고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전에 했던 거는 바로 문제의 정체 파악이었습니다. 정체 파악하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랍니다. 첫 번째, 발코니에 올라서라가 첫 번째죠. 발코니.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 정체를 파악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직원들의 고충을 다 들어주어라. 고충의 문제를 해결해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은 본래 그 성격상 고통스러운 것이며 전략적 과금 대체 지침은 별로 없으며 해야 할 일은 되게 많은 것인데, 즉 전략적 과업은 창조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창조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전략적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KPMG 직원들은 고도로 구조화된 업무 지시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업무 지시하면은 그게 업무 지시에 잘 따라서 하면은 그것을 오케이라는 그러한 조직 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조찬회의에서 어떤 이사 하나가 탁자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보다 창의적으로 될 것과 구습을 혁파할 것을 역설하였는데, 이와 같이 급진적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은 결과적으로 그런 고민의 수준을 심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원이 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창조적이 되어야 된다고 외친 겁니다. 이 얼마나 회의할 때는 놀랐겠습니까? 이 갑자기 이 책상에 올라가니까는 봉 뜨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창조적이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이사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행동하는 파트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도 있나? 이렇게 깜짝 놀란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업무 경험이라는 것이 고작해야 같은 사업 단위 출신의 비슷비슷한 사람들과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나 필요하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는 업무 경험은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과 일상적인 업무 정도로 하는 그러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갈등에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갈등을 허용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갈등을 허용한다. 뭐 약간 언세이프라는 상태가 되더라도 서로 토론과 어떤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라도 어떤 결론들을 도출해봐.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갈등을 통해서 또한 어떤 좋은 결과를, 도리어 갈등이 좋은 결과를 낳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쟁점 현안들에 집중시켰다는 것이죠. 이 쟁점,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쟁점화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적절히 통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갈등을 허용했는데 그것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때 조직 내 긴장감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그러한 상황에서 이사회는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와 흡사한 방식의 회의를 했다는 것이죠. 보면은 오프라 윈프리가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거기서 마이크 들고 와가지고 막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막 질문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회의를 독특한 방식으로 열었다는 것입니다. 백인의 전문가들은 회의에 소집되어 이사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이날 이사들은 강당의 중앙에 앉아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서 예리한 질문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죠. 강당 중간에 100명의 거기 이사들이 쭉 있고 그 주변을 100명의 전문가들이 둘러싸 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서 막 난상 토론하면서 뭐 질문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던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하나의 회의 형태인 것이죠. 백인의 전문가 그룹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제재 방안을 고안해 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어떤 제재 방안으로 이 토론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제재인데, 축구라면 축구 못 사는 네덜란드였기 때문에 회의 때 옐로우 카드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또 그들의 경쟁적인 관점과 기본 가정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은 채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옐로우 카드를 받는 것이죠. 누가 막 백인의 전문가들 이야기하는데 이사가 막 말을 끊거나 아니면 본론 파악 못하고 주제 파악 못하고 그냥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바로 옐로우 카드를 딱 꺼내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말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어떤 회의 방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정확한 주제에 따라서 그것을 쟁점화하고 그것을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회의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죠. 백인의 전문가 그룹은 심볼도 새로 만들었는데 그들은 노후한 심볼, 노후한 KPMG를 덩치만 크고 다소 거추장스러우며 틈만 나면 잠만 자다가 평소 습관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면 공격적으로 변하는 하마에 비유했다는 것이죠. 과거의 KPMG는 마치 하마와 같다. 이렇게 상징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고래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돌고래이다. 얼마나 시각적인 이미지가 극명하겠습니까? 이렇게 커다란 이거 하마에서 날렵한 이런 돌고래로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것을 이미지화했다는 것이죠. 즉 활기차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에 차 있으며 팀을 위해서라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특징을 지닌 돌고래가 되고자 했으며 그들은 심지어 복장이 주는 느낌에도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옷 입는 것조차도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어느 여름날 KPMG에 방문한 의뢰인이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관리자를 보았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어떤 활동적이고 액티브한 분위기들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그룹은 의도적으로 즐거움을 강조하는데 놀이 시간은 느긋하게 자전거를 타거나 오락실에서 레이저 사격 게임에 푹 빠지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일단 놀아라, 즐겁게 시간을 보내라 라고 그렇게 어떤 휴식의 시간도 함께 제공한 것입니다. KPMG 사무실에서는 이와 같은 즐거움이 가끔 충동적으로 나타나곤 하는데 하루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구성원들이 힘에 대해 토의를 하던 중에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서 다 같이 힘을 모아 꼼짝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콘크리트 블록을 번쩍 들어올려 옮겨버린 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비주얼하게 힘이 무엇이냐를 서로가 토의하다가 나가서 콘크리트 블록을 그냥 다 같이 들어가지고 옮기는 것을 통해서 아 이것이 힘이구나 하는 것을 서로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인의 전문가 그룹 작업 중 일부분을 끝마치기 위해서 2, 3일 정도 회사 밖에서 모임을 갖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회사 말고 밖에서도 또 식사하면서 야외에서 이런 모임들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계속 변화 적응형 과업들을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행동들은 사람들의 태도, 행동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규칙에 얽매이는 것보다 호기심을 갖는 것이 더 높이 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규칙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구성원들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임원들의 처분만을 기다리지 않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논쟁의 장소에서 진솔한 대화가 오감에 따라 위계상의 권력이 갖는 의미는 희석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뭐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정말 이런 진솔한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권위자와 또한 직원들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담 아니면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자연스럽게 문제에 대한 그러한 토의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이죠. 자신의 애착을 갖고 있는 해법을 장려하려는 경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내 주장을 막 주장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약해지고, 대신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이해하고 노력하게 되었는데,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호기심이 강하고 흥미로운 질문거리를 많이 갖는 구성원들이 금방 가장 존중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이젠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호기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도리어 긍정적인 그러한 반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조직 문화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비평이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KPMG가 더 100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 즉 오프라 윈프리식의 회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직 문화의
분위기를 잘 바꾼 것을 설명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우리 조직 내에 적용할 부분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하게. 어떤 회의실에 임원들 앉혀놓고 주변에 있는 전문가 그룹이 그 임원들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계속 질문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더 또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임원이면 굉장히 높고 직원은 밑에 있는 직원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러한 조직 문화들을 이제는 변화시켜서 정말 이제 임원과 아니면은 관리자와 또한 밑에 직원들이 함께 서로 오가면서 서로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는 그러한 과정들. 그래서 문제의 쟁점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서로 간에 분담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적인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직 문화를 우리 각자의 그런 조직 내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이 KPMG의 그런 변화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와 닿았고 또한 우리 조직에 있어서도 사실 많은 그런 조직이 과거의 KPMG와 같이 어떤 수동형,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KPMG가 변화한 것처럼 우리 조직 역시도 이러한 변화들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KPMG 예들에 대한 분석을 마지막으로 하고 리더의 학습 전략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이고 변화 적응적인 도전에 직면한 결과 KPMG는 전사적으로 체질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회사의 회계 감사를 해주던 데서 신용을 보증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또한 사업 운영에 관한 컨설팅에서 기업 비전을 형성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BPR에서 조직 역량을 발굴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의뢰인들에게 전통적인 기법 몇 가지를 가르쳐주는 것에서 학습 조직을 창조하는 쪽으로 컨설팅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이죠.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은 이와 같은 새로운 사업 기회가 5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 정도에 달하는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인식을 하였는데 회계 감사식의 사고방식에 쩔어있는 회사는 창조적인 사람들을 참아낼 수 없다고 믿었던 수많은 선임 파트너들은 변화 적응형 도전의 프로세스를 통하여 창조성, 열정, 상상력,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드러나자 적지 않게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러한 창조성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한 상상력이 있고 위험을 감수하는 의지가 있었나? 라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다음 두 가지 이야기는 기업의 정신 상태에 대해 일어났던 본질적인 변화들을 예시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중간관리자가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기 위해 자신감을 개발하고 있는 곳을 보았으며 그는 가상조직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KPMG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구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가상의 조직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기회 이런 것들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65개 가상 조직의 리더들을 방문했으며 그의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KPMG가 이 신흥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되었고 게다가 그는 세계 포럼에서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토론하는 기조연설을 함으로써 새로운 KPMG를 대표했던 것이다. 뭔가 새로운 변화들 그리고 가상의 조직에 대한 전략적 조직 이건 구체적으로는 아마 그 KPMG를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그러한 것들을 새롭게 이루며 새로운 KPMG로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28세 여자 회계 감사역이 회사의 새로운 전략행에 대해 관한 사업 기회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하루 일정 속에서도 너무나 능숙하게 나이 많은 남자 파트너로 구성된 집단을 이끌어 나갔던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28살이. 그 28살 굉장히 젊은 여성이잖아요. 근데 회계 감사인이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리더인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선임 파트너들은 아랫사람들의 목소리 따위는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래로부터의 리더십을 실천했다는 거죠. 이것이 6번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아래로부터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챕터로서 리더의 학습 전략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A, 리스트럭처링, 리엔지니어링, 기타 전략과업들을 통해 조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대개는 관리자들이 변화 적응형 과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패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이제 M&A도 해보고 또 리스트럭처링 이런 경영학 방법인 거죠. 조직 구조를 바꾸는 그런 방법. 리엔지니어링, 전략과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전략 컨설팅을 통해서 막 조직을 바꾸려고 하지만 사실 많이 실패한다는 것이 돈만 많이 들고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임원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들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변화 적응형 도전을 취급하는 정형적인 오류를 범하곤 했다는 변화 적응형 그러한 과업도 뭐 쉽게 바꿀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류는 오늘날 조직 내에서 리더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들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 이 시대의 리더는 과연 무엇을 담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과 도구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전략적인 방법, 전략 컨설팅의 방법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리더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합병이나 리스트럭처링의 이점들을 개선하고 미래의 추세와 불련 속성을 이해하고 사업 기회들을 식별하며 지금의 역량을 평가하고 자신들의 목표로 삼은 전략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도구들이나 기법들은 이미 조직 내에서 컨설팅 회사들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게 하나의 컨설팅의 기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개는 훌륭하게 보이는 전략들이 실제로 실행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훌륭하고 또한 많은 돈을 들였지만 실제로 조직 내에서는 실행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훌륭하게 보이는 전략들이 실제로 실행되지 못하는데 종종 그 실패는 부정확하게 진단된다는 것이죠. 그 원인을 뭐 알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계획은 잘 세웠는데 왜 이것이 되지 않을까? 그저 우리는 훌륭한 전략을 지녔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지는 못했다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략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실해지기 쉬운데 왜냐하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적응형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위 경영자의 기술 지향적 징후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술을 지향하는 그러한 고위 경영자의 그러한 어떤 징후 때문에 이 변화 적응형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경영자들이란 특정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해법을 찾아서 이를 일부 동료들에게 강제로 제시하려고 하며 구성원들의 몰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일격에 복속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존 어떤 조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대체로 리더들과 그들의 팀 그리고 컨설턴트들은 도전의 적응형 측면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편이며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자문하기도 하는데 무엇을 개발하고 또한 이해하며 헌신적으로 빠져들어야 할지를 배우고 전략을 실행해야 하는 이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네요. 똑같은 기술 지향성이 리스트럭처링과 BPR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작업 흐름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조직 내에서 사람들에게 수행되어야 할 행동을 파악하는 것과 같은 기술적 과업에 대해서는 컨설턴트들이나 경영자들은 너무나도 훤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훤하게 잘 알고 이 방식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프로세스에 대한 재설계를 일종의 기술적인 문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리엔지니어링이 실패하는데 즉 관리자들은 변화 적응형 과업을 식별하고 변화에 동참해야 할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변화 적응형 과업이다. 그리고 변화에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포함시켜야 된다. 이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자신의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으며 사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엔지니어링한 말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비유라는 것이죠. 리더십이란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 비전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는 통념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리더십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런 리더십적인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통념은 적응형 상황을 마치 권위적인 인물이 회사에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이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기술적인 방식으로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 어떤 리더가 있고 그 사람들이 구성원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과거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리더십이란 방대한 지식과 판매 기술의 결합에 불과한 것으로 의미가 축소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각은 변화 적응형 도전을 성공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변화 적응형 도전은 결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 적응형 상황을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해결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조직 내 경영자 및 전체 조직 구성원들의 작업과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직이 들어가야 되고 전체 경영자가 함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 적응형 상황들은 리더가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화 적응형 해결책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가 직면한 문제 상황을 책임지려는 의식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에 자신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그러한 구성원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의지와 책임의식이 있어야지 이 변화 적응형 과업은 수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일상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리더십은 몇몇의 소수만이 책임질 수가 없으며 드물게 일어나는 일회성의 사건이나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매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는 매번 적응형 도전에 직면하는 것이죠. 이 변화하는 시대, AI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운데 우리는 변화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들을 고조시켜달라는 요구가 경영진에게 주어질 때 사람들은 변화 적응형 도전에 직면하고 어떤 관리자가 문제 해결책을 찾는다면 그는 변화 적응형 도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갈등 상황들을 고조시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쟁점화하고 그 문제를 해결나가자 이런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의 변화 적응형 과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해결책은 부하들의 태도와 습관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개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종종 주종을 이루는데 일선의 종업원이 조직의 취지와 자신의 성취하도록 요구받은 목표 간의 괴리를 알게 될 경우 그는 변화 적응형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뭔가 조직에 나아갈 방향들을 일선 종업원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신이 성취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느껴진 하나의 괴리, 이란 어떤 괴리가 존재할 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 그런 당위성은 알고 또한 그런 해결책들도 주어지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목표를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에 바로 변화 적응형 도전에 직면한다는 얘기.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위험과 도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는 무엇이냐? 문제가 있다. 그 위에 상사에게 그것을 잘 이야기해가지고 함께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래로부터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리더십은 학습 전략을 요구하는데 조직 내에서 지휘고와 권력 유무를 떠나서 리더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을 직시하고 또한 가치관을 조정하며 또한 시각을 바꾸고 새로운 습관을 배우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패러다임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 습관 조작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강권적인 사람들에 있어서 이와 같은 변화는 대단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잘해갖고 내가 밀고 나가면 되는데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모든 답을 알고 있어야만 하고 모든 짐을 감내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원래는 그 모든 책임을 잘 져야 되는데 변화 적용 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분산시키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책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에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치 호출이나 이끌어줄 비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희소식인 동시에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요구들은 지시나 요청을 기다리기보다는 책임을 지고자 하는 리더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지시만 받고 그것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직접 나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리더십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손안에 쥐어진 하나의 질문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 적응형 과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곳으로 나가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평 및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들은 변화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한 KPMG의 모습을 통하여서 KPMG의 변화 적응형 과제에 대한 성공적인 수행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십니다. 이와 같은 과업을 성취함에 있어서 아래로부터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을 재정의하고 효과적으로 조직 내에서 발현할 수 있음을 또한 잘 설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의되는 내용입니다. 네덜란드의 KPMG의 사례들을 통해서 조직의 변화 적응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리더십의 어떤 모습들이 이러한 과제를 구성원들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조직에 적응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조직 내에서 이 변화 적응형 리더십, 변화 적응형 도전 과제를 행해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은 과거와 같이 어떤 카리스마적이고 이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은 함께하는, 그리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창조적이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또한 개인의 어떤 존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습관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서로 시너지 역할을 가운데 목표를 향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의 리더십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의 통합적인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리더십을, 그렇다면 과연 우리 조직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는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상황들로부터 이제는 리더십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과거에 그냥 받기만 하고 명령에 대해서 따르기만 했던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는 아래로부터의 리더십, 밑에서 어떤 문제를 파악했다면 위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리더십, 그러한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조직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조직 문화 가운데 지금 새로운 그러한 AI 시대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어떤 양자역학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적응해 나가고 앞서 나가며, 또한 세계 가운데 여러 시장의 변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들을 굉장히 교수님, 하버드 로널드 하이패치, 도널드 로리 교수님께서 탁월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이제 몇십 년 전에 쓴 책이지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시대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조직 내에서 그렇다면 변화 적응형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강의 감사드립니다. 또 여름 기간, 휴가 이제 기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잘 보내시고, 또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빗길 운전 조심하십시오.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